한국당의 비대위원장에 한때는 친노 핵심 브레인이었던, 지금은 친노와는 거리가 좀 멀어진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임명되었습니다. 오늘 전국위를 했는데요. 아마 의총에서 이 부분이 결의되고 전국위에서 이것이 이제 결의가 돼야 되는데 박수로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병준 교수는 지난 16년 10월 달쯤입니까? 당시 이제 거국내각 총리로 임명되었다가 탄핵이 되어버리면서 취임도 못하고 그야말로 좀 망신만 당했는데요. 이번에는 한국당의 비대위로 이렇게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되기도 했죠. 그런데 이분은 이 최종 경력이 노무현 정권 내 대통령 정책실장, 지금 장하성 같은 위치에 있었고 부총리 겸 교육인천자원부 장관도 역임을 했습니다. 그때 오래 하지는 못했죠. 뭐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말기에 총리 후보자로 내정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모습을 보면서 하나 느낀 게요. 과거에 한국당의 지금 이 전신이었던 새누리당의 이 비대위, 수석 부위원장급으로 있으면서 김종인 씨가 당시 2012년 대선 전에 1월 달부터 비대위를 쭉 해왔죠. 그러면서 이제 대선 때는 국민행복위원장으로 있었던 모습을 연상시키고, 그랬던 김종인 씨가 이제 2016년 총선에는 문재인이 당시 민주당 대표로서 한계에 이르고 안철수 등 동계가 탈당을 하자 민주당을 끌고 갈 비대위 대표, 근데 이름은 당 대표처럼 대표라고 붙였습니다. 당 대표가 되었던 모습을 연관시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여야를 넘나들면서 야권의 인물이 다시 여권에 와서 당 중요 직책을 맡다가 다시 야권으로 가서, 그것도 결이 다른 야권으로 가서 당 대표가 되고, 또 현 여권과 가까웠던 인물이 야권의 비대위원장이 되고, 그러니까 좌우가 넘나드는 행보가 이렇게 넘치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친노들이 여권의 주요 직책들을 다 차지한 데 이어서 제1야당의 비대위원장도 친노로 돼버리는 상황을 한국당 스스로가 끌고 왔다라는 겁니다. 자, 어제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투철한 현실 인식과 치열한 자기 혁신인 만큼 김 교수가 적임자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 김 교수는 당시 노무현 정권 때 정책실장으로 있으면서 또 정책기획위원장도 역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종부세, 동반성장 전략, 이런 부분들을 다 기획을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병준의 정체성이나 코드는 한국당과 아주 다른 것은 분명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노정권이 끝나고 난 이후에 노정권의 행태들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면서 보수 진영과 접촉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고향이 경북 고령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 안에서 새신파나 이 TK 의원들하고도 가까워졌고, 그러면서 이 탄핵 직전에 국무총리로 깜짝 지명이 되고, 그러다 보니 좌파 진영에서 비판을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했는가 하면 노무현 정신의 본질은 이쪽 저쪽 가르는 게 아니라 국가를 걱정하는 거다라고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자, 원조 친노지만 친노 패권주의도 비판하고 합리적인 인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친노는 과거지향적이다. 이제는 친노를, 노무현을 넘어야 되는데 노무현 사진만 앞장 세우고 있다라고 현 여권에 대해서 비판을 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수 세미나에 와서 패권주의도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문제라면서 권력만 잡으면
폐쇄적이고 배타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해왔고, 보수 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민주당은 실현 가능성이 있든 없든, 즉 거짓말이라도 인권, 환경, 평화 등의 가치를 내세우는데 한국당은 무슨 가치를 내세우고 있느냐. 소위 보수라고 하는 집단 한국당은 가치가 없다. 그리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안보라는 가치를 놓아버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체제에서 한국당이 급속히 지금 이 전환이 될 거로 보이는데요. 이 사람이 과거 김종인 씨처럼 저승사자의 칼을 휘두르는 그런 강력한 비대위원이 되겠느냐? 아니면 그냥 전당대회를 할 때까지 최소한의 당무를 맡는 그냥 관리형 비대위원장으로 만족하다가 이렇게 물러갈 거냐?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논란이 앞으로 가속될 거라고 봅니다. 친박 진영도 더 이상 김병준을 반대하다가는 김성태가 김병준을 열심히 밀었고, 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장은 자신이 과거에 모시던 박찬종 씨를 밀었던 걸로 지금 알려져서 그 논란이 좀 있기도 했지요. 문제는 비대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자꾸 시간만 가게 되면 한국당 스스로가 표류할까봐 겁을 먹고, 그래서 아마 친박들도 짧게 한다라는 조건으로 동의를 해줬고, 김성태 등 지금 비박들은 어쨌든 김병준을 앞세워서 좀 길게 비대위를 이렇게 끌고 가서 쇄신이라는 명목하에 칼질도 좀 해서 친박들을 드러내기를 바랬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지금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에게는 작은 소망이 있다. 한국 정치를 반역사적인 계파 논리,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고 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바꾸는 일에 앞장서라는 소명을 다하겠다. 좀 도와달라. 그러면서 정치가 세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 삶이 하루하루 더 어려워지고 있다. 미래가 고통스럽고 걱정스럽고 현실이 머리와 어깨를 누르고 있다 하면서 보수를 위기를 진단했고요. 많이 바뀌어야 된다. 국민들은 우리에게 바꾸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쇄신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으며, 현실 정치를 인정한다라는 이름하에 계파 논쟁과 진영 논리를 앞세우는 정치를 인정하고 적당히 넘어가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 차라리 계파 논리와 진영 논리와 싸우다 죽으라고 저한테 이야기해달라. 그렇게 싸우다 죽으면 오히려 큰 영광이겠다. 자신은 아무런 힘도 없고 계파도 없고 선거를 앞둔 시점도 아니니 공천권도 없다. 그러나 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지탄, 그리고 아직 놓지 않고 있는 희망이 자기에게는 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기왕에 한 분이 오셨으니까요, 잘해 나가기를 바라고요. 결국은 이분을 통해서 한국당이 안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권을 가진 한마디로 힘있는 비대위원장이냐 관리형 비대위원장이냐에서 비박과 친박들의 지금 말이 서로 다릅니다. 비박들은 3개월짜리 관리형 비대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한국당의 체제에서 조물주가 와도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 비대위원장으로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일단 비대위의 권한을 놓고 다시 재폭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수 내에서 한국당이 이름을 갖던 지난 한국당 이전에 새누리당, 그 다음에 한나라당, 신한국당, 민자당, 이런 부분에서 지금 비대위원장을 끌어내지 못하고 친노에 있던 분을 데려다가 모셨다라는 것은 그동안의 한국당이나 그 전신의 보수 정당이나 그 주변, 그리고 범보수 진영이라는 데서 진정한 보수적 시각을 가진 사람이 사실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이게 한국 보수의 정말 천박하고 옅은 인적 자원의 수준이고 한계이다라는 걸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현 상황에서 보수가 방향을 상실했어요. 방향을 상실한 가장 큰 이유는 저쪽으로 가자라고 주장을 할 무언가에 말할 수 있는 가치의 내용을, 비전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수의 수많은 인물,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는 수천 명의 인물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보수의 권력들을 노리는 수만 명의 인물들과 보수 정당 바깥에 있는 아스팔트 보수나 무슨 진정 보수라고 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 중에 단 한 명도 지금 보수의 위기에서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어떻게 끌어나가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의 보수 정당이 아니라 기득권 이해 결사체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점에서 참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이 시기에 필요한 논리 하나도 가진 사람이 없다 말인가. 이게 한국 보수의 한계인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루킹 특검에 대해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야말로 권력과 붙어서 드루킹의 경공모 조직이 지난 대선 전에 촛불 시위 때부터 대선 과정 그리고 대선 이후에 문재인 정권이 집권해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정권의 의도에 따라서 국민 여론과 지지를 조작해온 부분이 이 사건의 핵심이고 그 조작에서 문 정권의 핵심 인사들 김경수, 송인배 등이 관련되었는가 하는 부분이 이 사건의 핵심이고 또 김경수, 송인배는 문재인의 오른팔 왼팔이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문재인에게 이 사실들을 보고해 왔는가가 핵심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은 그런 부분보다도 드루킹 내부의 경공모의 운영 자금이 8억에서 11억이 있었니 어쩌니 그래서 드루킹 내부의 돈들이 다른 단체들처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줘가면서 이렇게 활동을 했다. 그렇다면 드루킹이 이 돈을 어떻게 조성했을까? 근데 그 돈은 현 여권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드루킹 내부에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현 정권을 도우고 정권이 성공한 이후에 인사청탁에서 시비가 붙기 시작해서 이 사태가 생긴 걸로 봤을 때는 인사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을 수사를 해서 결국 드루킹과 인사청탁을 한 사람을 알선 수재로 엮어서 드루킹 내부의 잘못으로 이 문제를 끝내려고 하지 않겠나 하는 추정을 제가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결국은 드루킹이나 드루킹에게 인사청탁을 한 도 변호사라는 사람이 거액을 주고 또 거액을 받은 대가로 인사청탁을 정권에다가 강하게 하고 결국은 일자리를 대가로 정권의 자리를 대가로 돈을 주고받는 브로커 집단이었다라는 걸 인정을 해버리면 드루킹이나 그 변호사들이나 다 아무 할 말이 없어지고 이 사건에서 정권과의 관련 고리는 끊기는 부분이 될 거다. 자, 그런데 특검이 지금 오늘 도모 변호사를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를 했는데요. 특검 수사 이후에 첫 체포입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이끈 경공모가 정치권 인사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모아 전달하려고 한데 관여했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정치 자금을 모아서 전달하려 했다라는 것은 김경수에게 2,700만 원, 노회찬에게 5천만 원을 줬니 안 줬니? 김경수 2,700만 원 후원의 모금은 그는 확인된 일이고 노회찬에게 5천만 원이라는 부분은 노회찬은 부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검도 제기를 했지요. 그런데 도 변호사가 이런 관련 수사 과정에서 자금 자료 등 증거물을 위조해서 제출한 혐의를 적용을 해서 일단 증거 위조로 잡아놓고 정치 자금을 이렇게 이제 그 증거 위조 안에 결국은 들어있다라고 간주를 하겠죠. 정치 자금 위반이면. 도 변호사는 관련 수사 과정에서
자금 자료 증거물을 위조해 제출했고 선관위의 의뢰로 드루킹 일당의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됐지만은 무혐의 처분이 당시에 내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의 의뢰로 드루킹의 수사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은 지난 대선 때 관련해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특검이 도 변호사를 증거 위조라고 체포를 했다는 겁니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를 16일 어제 소환을 해서요. 조사 과정에서 도 변호사가 쉽게 흥분하는 등 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증거인멸을 우려해서 긴급체포 결정을 내렸답니다. 심적인 불안으로 긴급체포를 하자고 하면 모든 특검이나 검찰에 소환되는 사람이 다 긴급체포가 돼야 될 거예요. 이런 거 불려가서 심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은 사이코패스지요. 도 변호사는 경공모 핵심 회원으로 필명이 아보카였는데 경공모에서 법률 스텝을 맡았는데 드루킹이 12월 김경수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고 백운우와도 드루킹 구속 이후 면담을 한 걸로 알려지는 인물인데요. 도 변호사는 인사청탁의 의혹으로 경찰에서 참고인 수사를 받았고 그는 드루킹과의 연관 및 경공모 댓글 조작 활동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검은 도 변호사가 조직 내 직책과 관여 정도에 보면 사실상 의사결정을 내릴 위치에 있었고 댓글 조작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을 했고 또 도 변호사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을 6월 28일 날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오늘 오후 2시에 도 변호사를 소환해서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를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요. 드루킹은 김경수 관련 댓글 조작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 드루킹이 봤을 때는 특검도 역시 나를 죽이려고 한다. 검찰이나 경찰이 차마 확건이 커질까봐 못 죽이던 부분을 이제 특검이 죽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놓은 기사를 보면 지난 대선에 관련되어서 자금 혐의가 아니라 2016년 총선에 관련해서 노회찬에게 5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와 그 돈 중 4,190만 원을 돌려받은 것처럼 증거를 위조한 혐의가 적용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회찬을 먼저 불러서 조사를 하고 노회찬에 대한 체포 이후에 도 변호사의 체포가 이어져야 되는 게 순리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럼 노회찬은 돈을 주기만 했지 돌려줬다라는 말도 거짓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 특검 관계자는 2016년 정의당 노회찬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도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 돈을 돌려받은 것처럼 증거를 위조했는데 특검은 최근 4천만 원 상당의 5만 원권 돈답을 사진을 확보했는데 이 돈의 띠지가 당시 5천만 원이 지출되었을 때 띠지와 전혀 다른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회찬의 금품 수수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런 도 변호사의 증거 위조가 4,190만 원의 돈다발을 별도로 돌려받았다고 찍은 게 그래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무혐의로 처분을 했고 경공모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정황은 나왔지만은 그것이 최종적으로 노 의원에게 전달된 증거는 부족하다 이거였는데 도 변호사는 경기고등학교 72회로 노회찬과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 변호사가 노회찬과 김경수에게 금품 제공을 기획한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노회찬은 드루킹과 금전 거래 관계에 있지 않다. 불법 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 조사를 하면 다 밝혀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노회찬의 금품 제공 혐의 그리고 돌려받지 않았는데 받은 것처럼 증거를 위조했다라는 걸로 특검이 도 변호사를 긴급 체포했다면 이제 여기서 우려는 노회찬도 이 말이 사실이라면 사법 처리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렇다면 지금 제가 대선 후보들의 연이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제거 작전이 이제 노회찬한테도 가는 거냐.
제가 문정권이 무너지면 플랜 B로 정의당 출신 인물을 내세워서 다음 대선을 임하지 않겠나 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도 제거 작전에 들어가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자, 어제 파주에 있는 드루킹 창고를 압수수색했대요. 지난번에 드루킹의 느릅나무 출판사에 짐을 다 뺀 다음에 파주 10km 떨어진 파주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에 이걸 넣어놨는데 특검이 하드디스크에 8개, 노트북 5개, 경공모 회원으로 추정되는 닉네임이 기재된 유심카드 8개, 휴대전화 USB 등 전자기기와 서류 다수 등을 확보를 했고 그리고 특검이 압수한 하드디스크에 경공모 활동 내역, 댓글 조작 활동이 담긴 파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의심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검이 파주 창고에서 확보한 증거물에 보면요. 이 법조계에서는 이 통상 사건이 터지면 컴퓨터 휴대전화 같은 거를 파괴하거나 지워버리는데 이번에는 범행 장소 주변에서 증거물이 통째로 발견되고 심지어 잘 관리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검도 흔치 않은 일이라고 인정을 하고 지난번에 특검이 느릅나무 출판사의 쓰레기 더미, 짐을 빼고 난 쓰레기 더미에서 전화기 21대와 유심칩 여러 개가 나왔지요. 근데 이번에 창고에서 드루킹이 사용한 컴퓨터 본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경찰이 2번이나 압수수색을 하고 그랬는데도 못 찾았던 것이 한꺼번에 터져 놓으니까 경찰도 의아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건물의 지금 주인은 누가 쓰레기 더미에 휴대전화를 두었는지 모르겠다 했고 특검 대변인은 우연히 발견했다 했는데 지금 드루킹이 산채라고 소굴이라고 부르던 데서 이런 증거들이 나왔는데 누가 그런 것인지 지금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컨테이너 창고는 보증금 1000에 월세 120으로 지난달부터 관리를 했는데 계약 당사자는 누군지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지금 일각에서는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 등의 모든 혐의가 집중되자 이를 최소화하려고 그래서 실제로 사건의 진행에 도움을 주려고 수사나 재판에 유리한 점을 얻으려고 이런 자료들을 통째로 특검은 믿지는 못하지만은 던져줘서 특검이 감당이 안 되면 적당한 선에서 수습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드루킹이 특검을 믿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도 특검을 안 믿어요. 그런데 다만 많은 자료를 던져주면 특검이 그냥 그걸 다 밝히게 되면 감당이 불가하니까 허지부지해서 최소화시켜서 없애려고 한다. 그런데 특검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런 자료를 확보하고는 지금 수사는 이런 자료에 기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도변호사를 구속시켜서 지금 증거 조작, 좀 있으면 알선수재를 드루킹하고 엮으려고 할 거라고 보이는데 다음 단계는 그러면서 정작 노회찬은 또 부르지를 않고 있다. 참 신기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